사회가 우리가 지난번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의 시스템 또한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한 용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자본이 고대 자본이 되었을 때 식민지화했던 제국주의 시대로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전쟁까지 이어지고 이런 것도 쭉 살펴봤다면 지금 시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끊임없이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는 요게 아마 녹색 소비자 있는 어디서 이렇게 작은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체크해 오시면 어느 정도 이 쇼핑 중독이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진단하면서 다음 시간에 잠깐 소비와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본 소비의 상호 연관성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 시대 때는 대다수의 일터가 3터의 연장이자 같은 공간이었던 것이 많습니다. 집 앞에 쌀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정답이 바로 앞에 있고, 혹은 이 노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일도 근대 시기까지는 간의 수공업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터와 3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1터와 3터는 대다수 가게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을 하고, 3터는 3터대로 내일의 노동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독립된 구조로 잘 양립해야 되는데 3터에서의 곳곳의 요소들도 자본에 의해서 잠식당하거나 아니면 자본에 의한 지배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약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먹고 사는 삶의 문제, 의식주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단 읽고 일터는 생산하는 곳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일터는 생산하는 곳이다. 노동 과정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3터는 일터에서 소모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곳이다. 우리가 일터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는 이유는 3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일터에서 벌어온 돈으로 3터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취미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잠깐 과연 그럴까? 일터를 벗어나서 3터로 돌아오면 우리는 자유로울까? 3터에서 우리는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내 돈 영혼을 쓰고 있을까? 우리가 3터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자. 다음과 소비중독 요거 영상은 우리 소비 자가 진단 체크 요거 숙제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 그 숙제 해온 것을 확인하면서 그 영상을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고요. 보면 정말 심각하게 보여지는 영상인데 어떻게 이 컨슈머 소비자들을 과학적으로 이 마케터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 마케터와 컨슈머의 전쟁에서 마케터들이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소비의 비밀은 넘어가고 첫 번째 3터를 전등하고 있는 자본의 요소 중에 주거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 혹시 공무원 그쪽 계통의 부서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 주택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90? 제가 한 2010년대쯤에 저는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검색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100%가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집 한 채씩 가져도 이제 다 충족될 만큼의 인프라는 충분히 지금 갖춰진 거죠. 그런데 이 재작년 3년 전 그러니까 2021년도였나 국정감사에서 한 사람이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얘기된 사람 몇 채 정도 가졌을까 대충 한번 300채 조금 많이 더 쓰셔야 돼요. 1700채. 1700채. 2021년도 국정감사 때 있었습니다. 그 자료 옛날 교재에 그렇게 실려 있었는데 2112채. 이분은 거의 기업이죠. 상시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만 해도 뭐 20, 30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고 하는 주거라고 하는 것이 삶을 영위하는 어떤 수단의 그 본래적 기능에서 오롯이 우리나라는 넘어가 있습니까? 투자 또는 투기의 목적까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비율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주 낮은 건 아니네요. 꽤 있는데, 근데도 이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 소유하고 갔는데 굉장히 이제 이 온 삶을 다 갈아 넣어야 되는 이유는 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 목적, 투기의 목적으로 주거가 이제 이 주택들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과 근로자 임금 간의 격차, 당연히 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겠죠. 이건 댓글들에 좀 보고 넘어가고요. 화살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처럼 일했는데 변할 것이 올해는 무주택 시세 변할까? 하우스 투어,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 집 한 채를 소유하는데 연끌, 온 것 다 끌어넣어서 이제 은행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내 소유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평생 이제 노력해야죠.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지 않습니까? 안락한 내 주거 환경을 갖고 싶어하는 거. 근데 이게 투자화되고 투기화되버리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당했죠. 거의 한 60, 70% 다 날아가고 진짜 막 투자로 다 날려먹고 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주택하고 금융상품을 결합시킨 거였습니다. 집 사거나 집 지을 때 대출금을 준 거죠. 그러면 그 대출금을 주는데, 우리 왜 미국 드라마 섹스 앤더 시티 이런 거 보면은 이 엄청 이제 이 우리나라 치는 전원주택처럼 주택가에 그렇게 예쁘게 지은 집들이 쫙 있고, 거기에 대형차들 GM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갖게 하는 어떤 이런 이제 자본의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심지어 노숙자들에게도 막 빌려줬다 그래요. 그렇게 막 돈을 막 풀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이제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하늘 꾸준으로 막 가니까. 그런데 실업자 또는 노숙자 이런 사람들한테 집이라고 돈 주면 그 사만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걸 다시 물건도 회수하고 채권도 회수하고.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당시에 이 실물 경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물 경제라는 뭐냐면 재화와 화폐의 이 총량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 실물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때 실제로 이 실물을 가지고 몇 번 정도를 튀겼냐면 최소 3,000번 이상. 그러니까 집 하나 놓고 그거 이제 대출 사업 못하면은 채권과 물건을 회수해가지고 또 다시 주고 또 회수하고 또 다시 주고 하는 이 짓을 3,000회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원의 가치밖에 아니라 1원의 가치밖에 없는 걸 가지고 3,000배의 가치를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거품이 빠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회수한 물건을 한 정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발생한 채권들은 뭘 했냐면 이 채권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다른 일반 우량 채권과 뭐 중간 정도 상태의 채권과 같이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 섞어서 만들어진 덩어리를 또 쪼개요. 또 섞어요. 그걸 또 쪼개요. 또 섞어요. 이걸 한 5단계, 6단계 정도를 거칩니다. 이 뉴욕 월가에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그때 당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장이 누구였냐면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워낙 그때 당시 언론에 많이 오르내려서 이름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나라 치는 한국은행 총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뭐라고 이 과정을 불렀냐면 21세기 연금수단이 했습니다. 극찬을 했어요. 그린스펀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진짜 연금술 같아요. 그 쓰레기 채권들, 악성 초고도 리스크 채권을 쪼개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어디로 팔아먹었냐? 전 세계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런 금융상품을 들여와서 팔기 위해서 TV 예능이 한몫 같이 당당히 했죠. 1월 밤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조영기, 그 다음에 김용만, 그 다음에 아나운서 한 명 이래가지고 경제야 놀자 코너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연예인 집에 가가지고 막 이 가게 막 분석해주고 거기에 맞는 투자 상품 이렇게 막 권유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펀드에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섰었죠. 채권 그 펀드 그 증권 위에 보면은 이런 쓰레기 악성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이 펀드 상품들은 주로 약자의 MBS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MBS가 이제 초고도 리스크에 기반되어 있는 그 관련된 약자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내면 CDO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금융상품 펀드 상품으로 만들면 CDS 이런 만약에 지금도 어떤 펀드 상품하고 계신 분 계시면 이 약관에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세요. 깨비 같이 작게 막 그 써있는 거기에 MBS나 CDS 이런 이제 이 약자들이 들어가면 그런 쓰레기 채권들이 섞여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여파로 가장 많이 사들였던 유럽이 제일 먼저 붕괴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저 봐라 뭐 맹목적인 복지하니까 다 아파진다.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데 IMF 구제금융 받을 때 사회복지 예산에 투여하던 예산의 5배, 6배를 은행들 자리겠다 공식적으로 다 투여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사건이 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었죠. 그래서 어쨌든 주거가 상품화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거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상품화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놓고 거기에 이제 원리금 상환하면서 한 100만 원씩 나가면요. 사교육비가 애들 한 2명 있는 집에는 보통 평균 얼마 정도씩 들던가요? 저희 와이프가 우리가 이거 사교육 없애야 된다, 공교육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운동권의 대다수는 사교육 시장에서 언저리에서 밥을 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원래 자기 꿈은 다른 거였었는데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원치 않게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됐는데요. 애들 수업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수학 한 과목 수업 듣는데 4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가 수학만 다른 과목 정말 잘하는데 수학만 콕 찍어 못하는 애들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40만 원을 들여서 과외시켜 학원 보내면 되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영어도 못할 가능성이 또 높죠. 근데 국어 영어만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수학만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도 학원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 한 명이 학원에 한 2개 과목 끊어버리면 80만 원. 근데 형 있고 동생 있고 누나 있고 동생 있고 뭐 이런 집에는 100만 원 이상 불적 사교육비를 나와요. 통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6학년 목숨 걸고 공부하는 기간 1등급 복수가 학원 얘들아 꿈이 무엇이든 공부가 우선이다. 입버스의 종점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 4학년 때 늦습니다. 오십시오. 5, 6학년 때 늦습니다. 저는 저희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학원에 가면 선행학습 이래가지고 자기 학년 때 배워야 될 거 안 배우고 그 더 고학년 거를 막 땡겨서 못 배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안 쳐진대요.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학교에서 뭘 배워? 학원에서 다 하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는 진도대로 가면 애들이 이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이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교육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부모 소득 등에 따라서 자녀의 고등교육 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해서 색깔별로 일반 대학,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4분위가 제일 그러니까 4분위가 부모 소득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 전체 소득을 4등분했다는 얘기입니다. 4등분해서
68% 70% 가까이가 일반 대학을 하고 전문대 일부 17%,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은 게 15%라면 일본이 가장 소득이 낮은 곳에는 40%, 41%가 일반 대학을 하고 전문대 가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하지 않는 비율은 2배 이상. 이제 부모의 재력, 경제 수준이 아이들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대학 수업료 예나 지금이나 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그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정부는 계속 이 지침을 주지만 사립대들 중심으로 안 지키죠. 등록금 요즘에는 등록금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영남대를 왔는데 그 총학생회를 운영을 했었어요. 등록금 협상을 하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저희 때 제가 총학생회 운영할 때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5%였어요. 5% 이상 인상하지 마라. 학교 등록금 인상률이 12.9%였었어요. 엄청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학교 공간을 점거하고 제가 총장실에서 한 석 달 정도를 살았어요. 총장실에서 석 달 정도 살면서 좋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투쟁 말미에 이제 협상을 쭉 하다가 총장이 1대1로 좀 보자는데 그래서 나 학생들 선언 받은 거를 가득 이제 들고 1대1로 보약하니까 보러 갔는데 영남대 박물관이 총장이 공간이 점거당하면 대피하는 대표적인 이제 이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등록금 투쟁을 시작하기 전에 용준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리 문화유산 답사기 그분이 박물관장이었거든요. 절대 반대주의 마을 가르쳐가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관이랑 호텔로 도주했다가 호텔에 또 경영하는 사람이 깡패들이에요. 대학교 안에 국제관 호텔인데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깡패들이에요. 그래서 동종파의 보스였던 사람이 호텔 국제관 사장, 그 밑에 지배인이 그 행동대장 하던 사람은 경산에 마약왕이다 이런 얘기 처음부터 막 들리고. 근데 진짜 깡패들 맞아요. 영대 앞에 그 깡패들이 막 군고구마 막 이럴 때 이 학교 쪽은 학교가 기부 체납한 학교 부지고 건너편은 이제 그냥 일반 사유지인데 일반 땅에 있던 군고구마들이 자꾸 넘어와요. 근데 상인들이 딱 무슨 소리 해요. 그럼 이제 국제관에 가고 이제 그 지배인한테 나가서 정리 좀 하도록 하면 이 양반이 알겠습니다 하면은 나가서 그 다음날 보면 군고구마 아이들이 또 싹 또 넘어가요. 이런 게 실적이 이제 막 벌어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마지막 협상을 끝나면서 이제 학교가 내놓는 안은 3.9%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3% 이하 안 받는다, 안 된다고 하는데 축구 탁해라도 이 이상은 안 된대. 그래서 최종 3.9%에 합의를 하면서 제가 옵션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 차액분을 학생들이 원하는 계좌로 싸줘라. 했더니 알겠대. 그래 이제 막 학생차에서 이제 등록금 이제 10.9%에서 3.9% 합의를 했으니까 차익을 돌려준다고 학생들한테 계좌를 막 받았어요. 저는 그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예측하지 못했었어요. 원래 12.9% 내야 될 거를 이미 냈어요. 이미 냈고 등록한 거를 3.9%에 이제 최종 합의를 해가지고 한국을 받는 거죠. 그걸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계좌로 싸줘라 이렇게 저는 옵션을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원하는 계좌로 다 싸줬는데 같은 영장 상가번영위에서 음식 보따리를 막 엄청나게 사들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영대 창학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음식 보따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등록금 문제가 정말 가계를 탈탈 털어야 되는 어떤 이런 대학 서열화에 따른 어떤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교육에 또 때려붓는 돈들이 있고 아버지 돈과 집 다 묻고 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이게 우리 일터와 무슨 상관이냐?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좀 근본적으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실제로 일터에 가보면 정말 치열합니다. 담병우 위원장이 주 5일제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담병우 위원장이 금속노조 위원장일 때 임금 후퇴 없는 주 5일제 합의를 5년 전부터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가 아주 잘했다기보다는 그 임금 후퇴 없는
주월제 시행을 하면서 자본에게 뭘 또 주느냐? 사용자 파업권, 직장 폐쇄라는 것을 노조법에 또 개정해서 산입을 해서 또 선물로 줬어요. 민주당은 항상 그렇게 노동자들한테 한 개 주면 자본에게 두 개, 세 개를 뜯어줍니다. 강병대 위원장님이 가장 자기 인생에 후회하는 게 뭐냐를 항상 얘기하십니다. 주월제, 내가 원한 임금때 없는 주월제는 이런 게 아니었다. 주월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잔업 뛰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 벌어야 되니까 임금때 없는 휴일을 해서 임금은 보존되는데 주월제도 보존되는데 휴일날 일을 하면 휴일 할증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더 막 이제 휴일날 일을 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잔업 있습니다. 특권 있습니다. 저 이름 적어놓으세요 하면 서로 특권하려고 잔업하려고 막 경쟁하는 제조업사업장이. 그렇게 해야 쪼매라도 보탬이 되니까. 그럼 도대체 공장에는 제조업사업장에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걸려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잔업체를 죽을똥살똥해야 입사한 지 한 5년 미만자들은 그렇게 죽을똥살똥해야지 한 250 정도 받아가. 이게 보편적인 공장의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아마 꽤 이름 있는 중견 기업 이런 데도 임금 구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연봉을 형성하는 금액의 상당 한 30%, 40%를 성과급을 정리하지 급여를 정리를 하지 않아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성과급으로 이제 밑에 중소기업 이하에 있는 기업들은 죽을똥살똥 잔업 체납 뛰고 이래야 학원비 되고 아파트 임자 월급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잠식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부를 살펴봅시다. 건강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이 아닙니다. 연도별로 우리나라와 OECD 기준의 OECD 평균의 공공병원 및 병상 비율 심각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OECD에서 만약에 병상이 59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6개인 거예요. 공공병원의 공공병상 수. 이게 해가 갈수록 2020년 10년이 지났는데 OECD 기준은 훨씬 많이 확장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확장된 이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의료 자체를 공공의 공적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여기는 지금 요 교재에 없는데요. 혹시 차움병원이라고 아십니까? 차움병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인터넷 땅에 혹시? 이주석이는 공공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이 보면 병원 홈페이지가 자꾸 무슨 호텔 홈페이지 이런 것처럼 보이죠. 여기 이제 차움병원인데요. 차병원은 아시죠? 네. 여기 차병원 계열사입니다. 차병원 계열사고 총 원장이 차무식이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거기 계열사로 만들어진 차움병원이었는데 여기는 회원제 병원이에요. 회원 아니면 못 가요. 이거 꽤 유명해진 게 박근혜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어요. 박근혜 프로포폴 적가서 막 이게 밝혀지면서 유명해졌거든요.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 저기는 회원제 병원이에요. 회원 가입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1인당 가입하는데 1억 3천 정도 회원 가입비가 이 정도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연회비가 500에서 700 정도 그렇게 들어요. 부부가 같이 회원이 되면 더 싸야 되는데 여기는 부부가 같이 하는 이런 건강 프로그램 게 많나 봐요. 부부가 같이 가입하면 더 비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매년 한 600만 원 정도의 회비를 계속 내야 돼요. 이런 병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협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어떻게 설립되냐면 의료 생협으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의료 생협으로. 그래서 생협의 조합원들로 회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뭐냐? 정말 고품격 프리미엄, 우리나라 호텔에 비교하면 한 7성급 호텔 정도 되는 안에 인테리어 시설들 이런 거 병식들 비롯해서 이명박 정권 때 제가 예전에 이 국회에서 법을 결정하지만 법을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하지만 법을 발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원들이 발의한다고 생각하는 의원 발의가 있고 국회의원 11명이 연소명하면 의원 발의가 됩니다. 근데 의원 발의가 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아요. 대다수의 법 제정과 법률 개정은 누가 하냐면 행정발의, 정부가 공무원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시 집행부들이 개정하고 이런 많이 제출하는 거에 그 정부가 최초로 발의한 입법 발의안이 뭐냐가 그 정부의 속성을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대변하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 몇 년도에 당선됐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까지 했죠. 2007년 12월 달에 이명박이 당선됐잖아요. 이명박이 당선되고 맨 처음 발의했던 법안이 뭐였냐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안이었습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뭔지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잘 모르는 개념이죠. 이거 억수로 쉬운 개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의보 아니면 직장의보에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의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게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입니다. 근데 여는 아까 얘기한 차병원, 차국병원은 그게 안 되잖아요. 회원만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 이명박 때 처음 이제 1대 보건복지부 장관했던 사람이 전재희라는 사람인데 이 여성분인데 전재희 장관이 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가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 같이 되는 겁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시코, 아픈 사람들이라는 뜻의 시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마트 가면은 웬만한 째고 작은 뭐 이런 수술 도구들 마트에서 이 키트로 팔지도 모르고 이 의료보험 제도를 없애야 되거든요. 당연히 부결됐고 심지어 조선일보도 이명박 대통령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라는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은 이런 사설병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보험을 이제 그 사설보험과 매칭시켜주고 삼성의 투자은행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이런 구상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병원들이 왜 저 짓을 할까? 당연하죠. 병원이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영리에 눈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금 제 체형을 보시면 옛날에는 사장님처럼 풍채가지고 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야, 니 죽을 것 같다. 좀 빼라.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TV에 뉴스나 보세요. 경제계 무슨 뭐 행사한다. 뚱뚱한 놈 있는지. 이제 사장님 몸매, 사장님 풍채 이런 이제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들어보기 힘든 사회가 됐습니다. 오히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고 빨리 죽을 확률, 병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다양한 매체 또는 것들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를 해보면 지금 초로 비만이란 말이에요. 빨리 죽거나 아플 확률이 매우 높죠. 하루에 담배 3갑 피죠. 폐암 걸릴 확률이 매우 높죠. 매일같이 술 빨리죠. 저는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 자리가. 그 다음에 막 일정 때문에 급해갖고 막 달릴 때는 막 190, 막 200km 막 나가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 시간 맞춰야 되니까 막 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 매우 죽을 확률과 아플 확률이 높은 제가 우리 보면 또 쫓기네요. 왜? 월급을 만드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요즘 돈 많은 사람들, 아까 1억 3천씩 내고 저 종목을 가입한 저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플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더 살려고 철두철미해서 지 건강을 지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병원에서 굳이 뭘 안 해줘도 좋은 거 자들 처먹고라고 합시다. 좋은 거 처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돈 추대해놓고 살 빼고
죽을 확률, 앞으로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면 있잖아요. 의료보험 당연시임제라고 하는 이 국가적 공적 시스템이 딱 뚫리는 순간 모든 병원은 차원병원이 하는 저런 형태의 경영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못 되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히 아직 우리 공적의료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대만 이런 데하고 비슷하거든요. 비급여 수준이. 그나마 중간 정도 나서 아까 OECD의 양극단을 가지는 이런 데이터보다는 의료보험은 그나마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열심히 벌어서 아까 집 한 채, 아들 교육비 이제 마지막 분류에 또 다 쏟아붓죠. 아마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사적 보험에 총 들어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일단 자동차 보험은 다 들어야 되죠. 종합보험 다 들어야 되고, 운전자 보험 들고, 그 다음에 웬만한 실비 상해보험 이런 거 다 들고 계시죠. 그 다음에 늙어서 큰 병 걸려서 가족들한테 힘들게 만드니까 암보험, 머리, 심장 특화되는 이런 거, 암보험 이런 거 드시죠. 요거를 내한테 지금 내가 들어있는 보험금이 한 달에 얼마나 하는지 다 계산해 보시고 이걸 가족 전체로 한번 확대해 보세요. 번 돈에 꽤 상당액이 보험금으로 나갑니다. 이유는 우리 집에 아픈 사람 생기면 안 되니까. 아프면 국가가 다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품을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리병원 이런 것들을 미국 사회를 꿈꿔요. 오바마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시행을 못했죠. 굉장히 이게 제도가 없다가 다시 만들어질 때는 자본에 의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오바마는 몹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고 싶어 했고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의 현실을 굉장히 개탄했다고 많이 알려졌었는데 결국은 그랬던 대통령도 의료보험 제도를 못 만들고 대통령제가 끝이 났습니다. 제 후배 중에 민요총 구미지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와이프가 LG 디스플레이 근무했었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그 하청업체에 관리자로 좀 가라 그러면서 LG에서 근무했을 때 정년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20%인가를 일시불로 주고 그 하청업체로 가더라도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스카우트 개념이니까 연봉을 더 올려서 유지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하청업체 갔는데 해외 이제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게 된 거예요. 멕시코로 갔어요. 미국에는 비싸니까. 근데 이 공장이 미국에는 멕시코하고 접경을 두고 있잖아요. 큰 공장들이 국경에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비싸니까 국경 너머에 쉽게 얘기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살면서 멕시코에 다니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 좋은 조건을 다 때려치우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형님 저 귀국 견적하면서 소주 한잔 하시죠. 그냥 왜 한국 갔다네. 둘째가 생긴 거예요. 첫째를 한국에서 놓고 갔는데 둘째를 가가지고 미국에서 놀라니까 회사가 들어주는 사범이 있는데도 자기가 애기 놓는데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애기 놓는데만.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돈이고 코로나 때 우리 뉴스에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미국 맨하탄에 하트섬에 막 집단 매립하고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충격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세계 최강대국, 최고 선진국이라고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가? 그렇게 많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치료받으러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 중에 억수로 운 좋게 병원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했고 완치한 사람 그 인터뷰 영상 이렇게 많이 우리 교육자들도 비감 있지 싶어요. 거기 치료비가 얼마나 몇만 달러, 우리나라 치료 수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료의 공공성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있어도 이건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삶의 어떤 영역의 문제로 본다면 이것들이 굉장히 큰일 나고 아프면 저 가족 중에 중대 질환이라도 겪는 사람이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보험을 이만큼 들어야 되고 이것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돈이
이런 의료 또는 의료에 대비한 비용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거와 교육과 의식주만 가지고 봐도 의료와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작용하면서 일터에서 찍소리만 하고 그냥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자라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 페이지 1번에서 오늘 내용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 생겨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일터와 상터가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현대인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켜야 하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다. 1터는 돈을 버는 곳이고 3터는 돈을 쓰는 곳이다. 1터와 3터는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터에서 우리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일터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일터를 나서서 상토로 돌아오면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다. 좀 더 넓게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세계 시민이다.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이다. 학부모이며 유권자이다. 때때로 병원을 찾는 환자일 수도 있고 환자의 보호자일 수도 있다. 주식 투자 또는 코인 투자에 참여하는 개미군단의 일원일 수도 있고 복지단체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일 수도 있다. 일터를 인간다운 일터로 만드는 과제는 상터를 인간다운 상터로 만드는 과제와 분리될 수 없다. 일터에서 장시간 독서당한 사람은 여유 있는 가정생활을 꾸려가기 어렵게 된다. 의미 있는 지역사회 활동도 하기 어렵다. 거꾸로 상터에서 너무 쪼들리는 사람은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일터와 상터는 마치 동전의 액티비티처럼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두 측면이며 서로 톱니바퀴처럼 버물려 들어가고 있다. 일터와 상터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차별 등을 꼽을 수 있다. 좀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터만 좋은 일터로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터도 좋은 상터로 만들어야 한다. 상터에서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터를 좀 더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하여 힘차게 투자할 수 없다. 3터를 좀 더 좋은 3터로 만드는 과제는 일터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에 개입해야 하며 주권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국가 정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일터에서 우리가 자본에게 잠식당하고 통제받는 여러 일들을 살펴봤죠.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던 테일러주의 영상하고 감시 영상하고 혹시 한번 돌려서 보셨나요? 네. 감시 영상 보면 그 신분증에 뭐 아랫과 아래라고 하나요? 이 식을 넣어가지고 어디로 가도 추적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도냐면요. 그 뉴스가 어떤 2010년 되기 전의 뉴스예요. 얼마 전입니까? 그때도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했다면 지금은 더 하겠죠. 기아자동차에서 조합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 이런 걸 감시하는 게 말 끊는 소리다 라고 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퇴근 후에도 동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관리하던 문건이 발견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에 다니던 제 주변, 전 탁구를 예전에 동호회 탁구를 쳤었는데 탁구를 포항시 1부 리그에 지금 엄청 잘 치는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포스코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오더니 스마트폰을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스마트폰 막 자랑하기로 좋네요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처음 보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포스코 직원들한테 다 무상으로 줬대요. 지급했대요. 포스코가.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아베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포스코 정직원들은 다 전부 다 오퍼레이터들이거든요. 이 자기들 일 직접 안 해요. 근데 이 크레인이 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호출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너무 귀찮더래요. 그래가지고 호출을 하는데 기계 또 동작 못 잡다 와서 좀 제가 전화가 왔는데 내 지금 처갓집에 급한 일이 처갓집이 대전이었는데 대전에 좀 왔다. 처갓집을 내가 아침에 일찍 내려갈게 하면서 했는데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자기 위에 상사한테서 다시 전화 오더래요. 이 좀 뻔히 있는 걸 나도 무슨 대전이고 빨리 안 뛰어나.
이 혜택이라고 사회복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 스마트폰에 다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판매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판매 노트북 다 주거든요. 노트북 그거 소지하고 있으면요 개인 동선 다 회사가 다 취합합니다. 이런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터에서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1터에서 해고와 1터에서 어떤 살아남기 위한 경쟁 이런 것들이 1터에서 막 작용한다면 3터에서 이런 모습도 1터에서 더 이제 우리가 자본이 상실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 뒤집고 한 번에 깨뜨리지 못하지만 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아니면 한 과정이 되는지 왜 노동조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초반부에 마우스 작동이 되도록 제가 조작을 못해서 좀 못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차는 경주차하고 상주차 타고 가시죠. 장소는 자, 차장이 상주차 타고 내가 경주차 타고